챕터 1 버스 위의 우연한 만남. 오후 2시, 도시의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버스 중앙의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다리는 40여 년 전 입은 상처로 인해 오래 서 있는 게 고통스러웠다. 저기 자리가 있군. 김태호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노약자석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 문신이 새겨진 팔뚝과 거미줄 문신이 돋보이는 건장한 남자였다. 귀걸이를 여러 개 달고 날카로운 눈매와 일그러진 미소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일부러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건달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가 다시 부탁했다.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문신이 일렁였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해?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 타든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해? 김태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건달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호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무게 중심이 불안정했던 김태호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절뚝이는 거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말든가. 다시 한번 건달은 김태호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에는 김태호 할아버지가 옆 승객에게 부딪혔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버스 기사도 그만하세요라고 작게 말할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건달의 위협적인 외모 때문에 모두 개입을 꺼렸다.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는가? 그만하게. 김태호 할아버지가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내가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건달은 다시 팔을 들어 올렸고 김태호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건달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거슬릴 거야? 버스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건달의 밀침으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다. 이정우 할아버지였다. 그는 세워진 자세로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김태호 할아버지가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법을 모르나? 이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건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짓기 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은 이번에는 이정우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정우 할아버지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달의 손이 이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한 점을 눌렀다. 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 작은 동작으로 건달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공포로 바뀌었다. 아, 이거 나요, 제발. 이정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손자에게 하듯 조용히 말했다.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건달의 친구 둘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건달들이었다. 첫 번째가 주먹을 쥐고 이정우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이정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이정우 할아버지는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다. 아, 팔이 안 움직여. 이정우 할아버지는 그의 겨드랑이 아래를 정확히 찌르고 몸을 틀어 건달을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건달은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한 물건인 듯했다. 그러나 이정우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손목 부분을 찔렀다. 건달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이정우 할아버지는 그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다. 건달의 팬티가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건달은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을 듯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달은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고통스러워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부는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72세 노인이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종이 인형처럼 다루는 모습은 영화 같았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다. 버스가 멈추자 그들은 서로 부축하며 황급히 내렸다. 내리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김태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다. 승객들은 이정우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다. 버스는 평온을 되찾았다. 건달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이정우 할아버지에게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태호입니다. 근처 성진의원 원장입니다. 이정우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죠. 두 사람은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정우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정신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이정우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김태호 할아버지의 걸음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다. 저희 가족이 노르덴이라는 독재 국가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이정우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노르덴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자유를 찾아 탈출하기로 했죠. 김태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감정이 묻어났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구출 요원이 계셨어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분이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자유로운 땅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탈출 과정에서 적의 총에 맞았어요. 그 요원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요원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이정우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전통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기 제 집인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찻집으로 향했다. 챕터 2 깊어지는 우정과 떠오르는 기억. 김태호 할아버지와 이정우 할아버지는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따뜻한 녹차향이 작은 테이블 위에 퍼졌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두 노인은 처음 만난 날의 어색함을 넘어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정우 선생님, 그날 버스에서 보여주신 그 동작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젊었을 때 군에서 조금 배운 게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별것 아닙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 직감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저는 노르덴에서 탈출한 뒤로 의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요. 그 구출 요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요원을 찾고 싶다고 하셨죠.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김태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분 오른손 엄지에 독특한 흉터가 있었다고 했어요. 총알이 스쳐서 생긴 상처라고. 그리고 군번줄을 제게 묶어주셨죠. 거기에 83특91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재빨리 차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감정을 숨겼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니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네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총소리, 차가운 강물절을 업고 달리던 그분의 숨소리까지 생생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겁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나게 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노약자석. 그들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까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이정우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나면서 노약자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두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다. 어느 날 버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의회에서는 과거 독재 국가에서의 특수구출작전 요원들을 위한 명예회복 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의 희생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엔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네, 맞아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났어요. 어제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요원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런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정우 선생님, 제가 자꾸 노르된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신가요?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고 두 노인은 함께 내렸다. 그들은 공원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다. 김태호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다.
이정우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이라도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대화로 김태호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이 깊어졌고 그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기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성진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결했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서자 넓고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는 집이라기엔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들로 향했다. 여러 가족 사진 중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젊은 김태호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언덕과 작은 마을. 이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김태호 할아버지가 사진을 바라보는 이정우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노르덴 근처 마을에서 찍은 거예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그 마을 노르덴의 칼렌 마을이군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이정우 할아버지 옆에 섰다. 어떻게 그 마을을 아시는 겁니까? 이곳은 우리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칼렌 마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곳인데 이정우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요. 지명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정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칼렘 마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김태호 할아버지는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이정우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노르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이정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어린 김태호의 의대 졸업식 사진, 그의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새 나라에서 큰 기여를 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죠. 김태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이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게 우리를 구해준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겁니다. 김태호 할아버지가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정우 선생님, 정말로 지도를 보고 그 마을을 아신 건가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더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책장에 넣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챕터 3 진실의 그림자. 김태호 할아버지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두 노인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대 시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국기가 눈에 띄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차를 내오며 미소를 지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정우 할아버지가 차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김태호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다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정우 선생님, 며칠 전부터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노르덴 탈출 이야기. 이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그 요원은 오른손 엄지에 총알이 스쳐 생긴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군번줄에 83특구1이라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이정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니 찾기가 더 수월할지도 모르겠네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정우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이정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김태호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 김태호 할아버지의 시선은 이정우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고정되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보였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정우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칼렘 마을을 알았던 것, 노르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물을 다 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김태호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이정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으로 향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83특구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정우 선생님. 김태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칼렘 마을을 아시는 것, 오른손 엄지의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보는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이유는 노르덴 탈출 때
총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분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을 수도 없었죠. 아니,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본인도 부상을 입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김태호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특수요원이 맞으시죠? 이정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수요원의 신분은 기밀이었어요.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손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임무 중 많은 일을 겪었고 그 기억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했죠. 김태호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선생님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수소문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 편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태호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다. 그는 이정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적었다. 편지를 다 읽은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이정우 할아버지가 말했다.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 섰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가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4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노르덴 국경 근처 차가운 가을밤이었죠. 저는 특수요원으로서 당신 가족을 구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칼렘 마을 근처에서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당신을 만났어요. 김태호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때 저를 업고 강을 건넜던 그 군인이 선생님이셨군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을 건너는 중에 총격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저도 오른손 엄지에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 김태호 할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그 군번줄 제 다리에 묶어주셨던 그 물건이군요. 아버지가 그걸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당신이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당신 가족의 행방을 알 수 없었죠. 모든 게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다음 임무로 넘어갔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그게 선생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상철아, 잘 지냈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거실에는 감동의 침묵이 흘렀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이 드러난 순간 두 노인은 서로의 존재로 위로받았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두 노인은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공백을 메웠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점차 자신의 특수 요원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김태호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공기는 선선했다. 두 노인은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이정우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괜찮으세요, 이정우 선생님? 김태호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이정우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그는 벤치에 기대다 그대로 쓰러졌다. 이정우 선생님, 선생님. 김태호 할아버지는 재빨리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해 이정우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침착하게 설명했다. 40년 전 특수 임무 중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어요.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진의원 원장입니다. 제 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이정우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년 전 이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해 주요 혈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매우 위험합니다. 파편의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비록 은퇴한 노년의 의사였지만 그는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을 믿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이분의 상처에 남은 파편이 지금 이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김태호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았기에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태호 할아버지는 마취된 이정우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다. 그는 이정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총알을 막아주셨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이정우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이어졌다. 파편의 위치가 위험했기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침착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 이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했다. 마침내 40년 전 박힌 총알 파편이 작은 금속 조각으로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다. 의료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원장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다. 밤새도록 김태호 할아버지는 이정우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가 김태호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태호야.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여기 있어요. 김태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 생명이 위험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내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듯 오늘 제가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태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태호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태호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이정우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에서 40년간 그를 괴롭히던 파편이 사라졌고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가벼워진 듯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를 채웠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추며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수술 후 2달이 지난 봄날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태호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4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정우 선생님. 김태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상쾌하군. 이정우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올랐다. 버스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다. 두 할아버지가 탄 순간 주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다. 할아버지들, 여기 앉으세요.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장면, 가족들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김태호 할아버지가 말했다. 40년 전 그 탈출에서 시작해서 이제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거리를 걷고 있으니
이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도 생각한다.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다. 오후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40년 전 위험천만한 탈출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고 앞으로의 날들을 평화롭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